저희들이 오늘 장소를 조금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환동의 아카데미가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환동의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는 지난해에 해양도시 포항이라고 해서 포항학 아카데미를 몇 년째 하다가 올해부터는 포항을 포함한 포항을 넘어서서 환동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4, 5, 6, 7 그리고 8, 9, 11, 12월 달까지 하는데 이제 3분의 2를 마치고 마지막 3분의 1을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첫 4월 달이 이 장소에서 우리 주경철 교수님 모시고 바다인류라는 책 저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양지향의 그러니까 내륙 중심에서 해양지향의 어떤 그런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바다인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때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체인지 그라운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까지 거기 하다 보니까 오늘 장소가 옮겨서 아마 그쪽에 가셨다가 지금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아카데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미 4, 5, 6, 7, 8, 9 6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꾸준히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해양에 관련해서 뭐 해양 과학이라든지 해양 환경 그리고 요트로 세계 여행을 하셨던 그런 김승진 선생님 모셔서 뭐 어느 분야라고 할까요? 여행 혹은 해양 레저 뭐 다 포함해서 여러 분야를 해왔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포항이 뭐 금방 가려면 언제든지 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한 환경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또 바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조금 덜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또 우리 원장님처럼 또 문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상상의 바다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바다가 환경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족 자원들이 현실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 바다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결국은 풀어내는 것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의가 다 중요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이라는 것이 레저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문학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해양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해양 정책에 저는 SNS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사령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사령탑의 기능을 하는 곳이 우리 해양수산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이 해양 정책 실장님을 저희들 포항에서 귀하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침 제목이요. 우리 곁에 바다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곁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에 사는 시민들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곁에 있는 바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레저의 바다인지 산업의 바다인지 아니면 보호해야 될 환경의 바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오늘 저희들 주최하고 있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에 있는 융합이라는 단어처럼 모두한 그러한 바다와 관련된 것이 융합되어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거지의 논리로 말씀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한 분도 더 오시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오늘 다 알고 이 장소로 바로 오신 것 같습니다.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실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송명달 실장님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하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송명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2023년 환동의 아카데미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제 포항에서 열린다 그래서 여기는 가봐야겠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이제 포항하고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소백산에 아주 내륙에 있는 산골인데
제가 사실 바다를 처음 알게 된 게, 바다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바로 이 포항 앞바다, 지금 따지면 아마 영일대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오는데 아마 보통 이제 그때는 경주로 2박 3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까지 전부 다 경주로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때 와서 바다를 간다.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이제 경주 들렀다가 이제 포항 와서 그때 이제 포항 제철이 보이는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부모님 모시고 영일대 해수욕장 왔다가 바로 이 자리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륙 사람인 제가 지금 이제 해양정책실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그 기본이 포항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한 게 우리 곁에 바다, 우리의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제 연안국가라는 게, 연안이라는 게 이제 바닷가로부터 한 150km 떨어진 것을 연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폭이 뭐 300km 채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뭐 연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지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포항 앞바다를 보고 나서는 사실 바다를 못 봤어요. 고등학교 또 이제 수학여행으로 또 이제 뭐 동해 쪽을 가기 전까지는 사실 바다를 못 봤는데, 그만큼 사실 바다가 우리 곁에 있지만 또 찾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곁에 없는 바다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목차는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정책하시는 분들보다도 또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일단 이제 1편, 2편에서 이제 바다 이야기 좀 하고, 그다음 3편은 아까 뭐 주경철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바다를 향한 도전으로 이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바다의 위기 상황들, 뭐 크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이제 해양 쓰레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바다의 위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바다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해양에서 정책실장이지만 이 딱딱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작은 파트 했는데, 주로 이것도 해양 쪽에 이제 신산업 쪽을 주로 다뤘습니다. 뭐 전통적인 해운 항만 수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다루고,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원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거니까 앞으로 이제 신산업으로서 유망한 부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바다입니다. 이 부분 이걸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주 이제 뭐 저 나라오 우주선 얼마 전에 발사하고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주에서 제일 먼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행성에 진짜 일단은 물이 있느냐, 수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판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이 바다가 있음으로써 사실 생명체가 탄생했고 우리가 탄생했다. 사실은 바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구 역사가 한 46억 년 내지 뭐 48억 년, 뭐 50억 년 이렇게 따지지만, 사실 이제 이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에 의해서 이제 43억 년 전에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되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흥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패자의 생명사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바다에서 생명체,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심해에서 또 이제 내지는 연근해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는데, 이 생명체 간에 이제 생존 경쟁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생존 경쟁에서 밀린 생물들이 결국은 심해에서 연근해로 왔다가, 이 연근해에서 사실 염분이 비교적 부족한
담수가 섞이는 이제 기수역으로 이동하고 기수역에서 또 이제 생존 경쟁에서 밀린 생명체들이 강으로 올라오고 또 강에서 생존 경쟁에서 밀린 생명체가 결국은 강과 육지를 오가다가 양서류가 됐고 그리고 파충류가 됐다가 아예 육지에서만 사는 이제 포유류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사실 육지에 살아보니까 육지가 너무 좋아서 육지에서 오히려 이제 생명체들이 오히려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게 이제 폐자의 생명사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어류가 사실은 이제 5억 한 3천만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뭐 지나게 됐는데 이 어류의 생명체, 어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척추생물 아닙니까? 척추생물이 이제 등장하게 된 이유도 이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6억 년 전만 해도 이제 갑각류의 세상이었다. 원시 갑각류의 세상이었다. 그런데 갑각류의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갑각류보다도 훨씬 크든지 또는 이제 훨씬 민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갑각류라는 게 그때 당시에 갑각류라는 게 한 1m 정도 되는 갑각류니까 그보다 클 수는 없고 결국 이제 민첩하기를 택한 게 최초의 척추생물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제 포유류가 되고 이제 그리고 20만 년 전에 이제 다들 아시지만 호모사피엔스가 뭐 지금 지구상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한 이유는 결국은 원숭이와 같은 조상에서 나무 위에 살다가 어느 날 기후가 급격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 정글에서 초원이 됐는데 결국 이제 원숭이는 그 정글을 따라서 들어가고 남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 사피엔스는 그 초원에서 살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무를 안 짚고 일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됐다. 사실은 그러한 지구의 변화 자체가 아마 인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들이 육지로 진출했는데 역으로 따지자면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온 생명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생존 경쟁이 또 치열해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덜한 바다로 이제 이주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키케투스라는 그런 이제 늑대키 크기의 생물이 결국 이제 바다에서 고래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또 육지에서 바다로 오는 과정도 또 그냥 육지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든 건 아니고 육지에서 일단 강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강과 육지를 오가다가 그 다음에 강에서만 살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바다로 오게 된 그런 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육지와 강을 지금도 오가고 있는 하마와 고래가 유전자로 따지면 조상은 같다라는 그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여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인류는 육지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바다를 탐구하고 또 바다를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은 또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바다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다들 아시지만은 이제 바다가 지구 전체 표면 한 70%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도 사실은 이제 70%가 이제 수분으로 구성돼서 이제 바다와 사람이라는 게 밀접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이제 생명체와 이제 수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구 전체에서 이제 바다가 차지하는 부피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거는 면적 비율이고 부피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찾게 된 게 신기합니다. 사실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이 수분이라는 게 우주에 있다가 그냥 지구로 모였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됐는데 0.1%밖에 안 되는 이 물, 지구에 있는 물, 그걸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다는 게 사실 너무나 신기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제 그린란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그린란드 빙하,
녹게 된다. 또 이제 그린란드가 이제 붙고 있는 대표적인 빙하인데 그린란드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이 한 7m 정도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가 침수할 정도 위기가 되고 남극에 있는 빙하가 해빙하면은 해수면이 한 60몇 미터 이상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침수가 돼서 사실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이제 문제라는 그런 예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살고 있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구 표면의 한 70%를 점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다가 이제 지구 표면의 70%를 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종 중에서 사실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종이 한 23만 종, 한 13%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많은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육지에 있는 생물종들은 거의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180만 종에서 한 23만 종 빼면은 한 157만 종 그 정도는 육지에 사는 거고 한 23만 종은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평균 수심이 한 3,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인간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은 그 중에 한 20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바다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 200m 이하의 수심에서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생명체는 아마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1%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대한 그런 이 생명체들을 더욱더 조사해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사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지에서 태어난 인류들은 오히려 바다를 개척하고 또 이용함으로써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또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시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예외가 되는 또 국가들도 항상 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를 전혀 몰랐지만 뭐 초원을 지배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강대국들은 이제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지배하면서 강대국 역사가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이거 아마 주경철 교수님 뭐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바다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든 게 고대 뭐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중세 베네치아, 근데 이제 영국이나 지금 이제 미국. 그래서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대1로 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바다를 제패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사실 베네치아 뭐 다들 아시지만 베니스라는 도시국가, 중세 이제 도시국가인데 이 베니스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도시국가로서 힘이 셌느냐. 사실은 뭐 동로마 제국을 일시적으로 또 멸망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베니스의 인구가 사실은 뭐 중세 시대 최대 15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5만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항해사가 15만 인구 중에서 무려 17,000명. 그리고 선박 보유 개수가 무려 6,000척. 완전히 이제 해상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영국이 결국 이제 프랑스에 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때만 해도 프랑스가 바다에 관심이 있어서 해군이 비교적 강력해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오는 정원군을 프랑스 해군이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잔다르크 같은 영웅도 탄생했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의 가장 옥토를 차지하고 난 이후는 사실 바다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육지에 엄청난 옥토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영국은 결국은 나갈 때가 프랑스의 일종의 식민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영국은 결국 바다로 나가게 돼서 해상왕국이 되었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 이베리아 반도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옆에는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서 결국 이제 바다로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당한 이제 식민지역을 건설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수에즈 운하하고 이제 뭐 우리하고 가장 관련된 거는 최근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수에즈 운하가 최근에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21년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버 기븐호가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좌초되어서 세계 물류를 완전히 한번 흔들어 놓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 같은 거는 사실 세계 해상무역의 10%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런던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면은 한 이제 15,000km 정도면은 가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남단에 요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한 9,000km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뭐 런던하고 싱가포르 간이 한 20일이면 가는데 이 희망봉을 우회하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 더 걸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류가 상당히 많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2021년도 3월달에 요 에버 기븐호가 이쪽 수에즈 운하를 막음으로써 상당히 세계 물류의 이제 동력이 크게 막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고 그 대신 역으로 이제 이때 재밌는 거는 또 이제 해운 선사들은 상당히 이거로 인해서 많이 득을 봤죠. 왜냐하면은 이 공급은 일정한 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자체가 공급 물량이 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박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선박 운임들이 그때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HMM이 상당히 주가가 오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런 부분이고 이 수에즈 운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러일 전쟁하고 관계인데요.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서 190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이제 발트 함대가 원체 세계 최강의 함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먼저 영일 동맹을 하고 나서 이 러시아의 저 요순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들을 이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사실 발트 함대들이 원래는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트 함대들이 오다 보니까 이 일부 함대들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수에즈 운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큰 항모들, 큰 한선들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희망봉을 우회하는 게 한 10일 정도 더 걸린다 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이제 발트에서 저 우리 한국까지 오는데 한 5개월이 걸리는데 이 희망봉을 우회하는데 2개월이 더 추가가 돼서 7개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함선들도 이 지원함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개월을 더 기다린 거예요. 인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7개월 후에 오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영국이 해상을 지배하던 시기라서 영국이 제대로 당연히 영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 뭐랄까 군수 지원을 안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 영국의 또 앙숙인 이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7개월 걸려서 기진맥진해서 온 러시아 해군을 일본이 이제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수에즈 운하가 그렇게 역사를 바꿔놓은.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사실 역할도 일종의 또 수에즈 운하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때 일본의 제독이 이제 도고 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고 제독이 그때 일본 당시 이제 일본 천황으로부터 당신이 이제 넬슨 제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데, 도고 제독은 넬슨보다 나을 수 있어도 이순신보다 못합니다 해서 그때 또 일본에서 도대체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냐 해갖고 또 일본에서 이순신 열풍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들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사실 백기를 장악했었습니다. 이제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 그리고 뭐 아까 또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백기를 장악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으로,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이 돼서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이 또 백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일찍 되질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조선시대 이후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다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강대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약속이 되고 이제 국군이 쇠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포항을 통해서 포항을 거쳐서 이제 사실 울릉도로 가면서 또 울릉도 역사 공부를 좀 하다가 느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공도 정책을 통해서 사실 울릉도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울릉도에 와서 뭐 나무도 베어가고, 그리고 독도에 뭐 강치도 그렇게 또 멸종시키고 잡아가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크게 배워야 될 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의 바다고 지금의 바다는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이제 영국하고 포르투갈이 바다로 밀려서 어쩌면 이제 바다를 제패하고 이제 강대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대륙과 오히려 단절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대륙과 단절되어서 사실상 섬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대륙만 보다가 보이지 않았던 바다가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삼면인 바다를 통해서 사실은 수출입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이제 눈부시게 경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바다는 국제 무역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국제 무역의 핵심일 거고,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 물론 이제 물량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한 70% 정도는 사실 해운 항만, 여기 포항 영일만 신항도 있지만 해운 항만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들이 99.7%가 움직이고, 세계적으로 따져도 세계 무역의 80%가 바다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선박 보유량은 세계 4위고,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적 컨테이너 항만으로서는 세계 2위의 위상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바다보다는 우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사실 해양수산부에 있는 저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뭐 여기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연결의 시대라고 해서, 근데 뭐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서, 여기 이제 지금 연결의 시대인데 사실은 우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숫자는 한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사실은 내륙국가 내지는 망망대해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결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웹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의 95%는 사실 해저 케이블로 바다 밑을 통해서 세계로 연결된다. 그래서 연결의 시대에도 여전히 바다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연결의 시대이자 또 분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뭐 신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또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과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200m 밑으로는 그 내용을 모르는 바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왜 우리는 우주의 열광하고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봐요. 하늘을 보고 밤이 되면 별을 보고, 우주는 맨날 보는데 사실 바다는 옆에 있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바다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자주 보게, 꿈에서라도 보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바다는 뭐 위기 상황입니다. 아까도 뭐 제목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후 변화 부분, 해양 쓰레기로 대표된 해양 플라스틱 위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 세계가 지금 최근 50년 동안 이제 수온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바다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수온이 이제 0.43도 바다가 평균 0.43도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2배 이상 한 2.5배 되죠. 1.11도씩 연한히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육상 같으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바다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 이제 여기 있지만 해수온의 이제 1도씨 상승은 육상에서 한 5배 내지 10배의 사실 민감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수온이 1도 상승한다는 것은 육상 온도가 한 5 내지 10도 정도 그 생물 종에 있어서는 그 변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가 한 1.11도씩 상승했다. 그럼 육상 기온으로 따지면 한 6도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연안 생물들이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이제 난류성 어종인 멸치 같은 경우는 남해안에서 한반도 전해역에서 나타나고 우리 명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뭐 우리 동해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동해안에 거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연안 생물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은 더 잦아들고 또 한파도 오히려 이상 한파가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온난화가 어떻게 또 한파를 나타내느냐 이것도 뭐 재미있는 게 이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 이제 극지방이 이제 온난화되면서 극지방에서 얼음에 갇혔던 아주 차가운 바람들이 그 온난화에 의해서 풀려서 그것들이 이제 사실 북극에 있는 한파가 우리나라로 겨울에 오히려 자주 오게 된다. 그래서 극지방은 기온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주변 지역 기온은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상 한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유엔 환경계획에서 이제 3대 위협으로 하는 게 기후 변화하고 플라스틱 오염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손실인데 지금 현재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그 중에서 1천만 톤이 사실은 대책 없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4만 5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제 그 중에서 플라스틱 5천 톤이 매년 바다에 기존에 있던 데서 더 누적돼서 이제 바다에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태평양에 있는 사실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 아마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70년대부터 생겼는데 점차 그 크기를 더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배들 통항을 아주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저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것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면 100년 이상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양 생태계 자체를 이제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발견된 바다의 생물들 내지는 미생물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이제 플라스틱 내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해초라든지 산호라든지 그런 부착 생물들이 소멸되고 그런 부착 생물들이 소멸되면 그 생태계 서식지가 파괴되고 뭐 나가서는 이제 생태계가 종말까지 되는 거 아니냐. 그를 위해서 이제 인류가 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은 뭐 바다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이제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석학입니다. 오늘날 이제 2018년 기준입니다. 바다에는 물고기 5톤당 쓰레기 1톤이 지금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2025년이 되면은 물고기 3톤당 플라스틱 쓰레기가 1톤이, 그리고 현 추세대로 된다면 2050년에 이 물고기보다도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사실 물고기 1톤당 쓰레기 1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결국은 사실 우리 지구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은 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 인류에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플라스틱 없는 세상 내지는 사실은 바다에 버리지만 말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제 기상청과 공동으로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서 이제 10월 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내년도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측 예측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이제 백년 빈도의 대응제도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제 탄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후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탄소 중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해양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2050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은 뭐 탄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 떠나서 저희들 해양수산 쪽에서는 탄소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만들겠다.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해양수산업을 구축하고 있고 이제 해양의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갯벌과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도 확대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 쓰레기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간 14만 5천 톤 그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초목류를 제외하면 한 7만 톤 정도가 이제 아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강점이 사실 관리를 비교적 또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해양 폐기물 관리법도 제정하였고 또 이제 제1차 해양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사실 이제 발생이라든지 또 쓰레기 유입을 예방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쓰레기가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어구실명제라든지 뭐 여기 수산업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구부표 이제 보증금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반려해변제라고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단체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특정 해변을 자기 반려견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해변 정화 활동을 해서 하는 반려해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127개 해변에 193개 뭐 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경북 지역도 지금 이제 15개 해변에 14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해변제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발생을 관리하고 이제 또 쓰레기 중에 사실 한 60% 정도는 육상에서 강을 통해서 또 유입되거나 해안가에서 이제 유입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이제 유입을 예방하고 또 이제 그런 일단 바다로 유입됐더라도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또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이제 강화해서 지금 개발도상국들에 저희들이 발달된 쓰레기 관리 체계를 지금 계속 교육하고 이제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작년도 국제 양폐기물 컨퍼런스도 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 저감 사업 국제 공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이제 보호 보존 노력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 조사를 통해서 해양 생태계 진단 평가 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 어떤 생태계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제대로 된 진단 모니터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이제 바꾸려고 정책을 이제 개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복원 사업은 기존에 사실은 뭐 아시지만은 그동안은 뭐 갯벌 쓸모없는 땅이라 해서 주로 이제 간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갯벌들이 사실은 간척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보다 갯벌 그 자체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해서 기존에 간척했던 땅들을 다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여러 생태계 서식지를 복원하는 그런 이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포항에도 호미곶 있지만은 그런 이제 광대역 해양 보호구역들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이제 개체수가 뭐 감소돼서 좀 보호가 필요한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물들은 이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 운영해서 해양 생태계 보호 보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해양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해양 바다에서 새로운 일자리 한번 창출해보자. 왜냐하면 바다를 사실 저희들이 지속 가능하게 보호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소득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바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즐기는 바다를 떠나서 즐기면서 또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자료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사실은 이제 바다를 즐기는 게 주로 이제 해수욕장 내지는 뭐 섬 관광, 단순 섬 방문, 이제 어촌 방문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바다에서 해양 레저를 하고 또 뭐 마리나를 타고 또 크루즈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또 새롭게 이제 해양 레저 단순하게 그동안 이제 단순하게 해수욕장 이용하고 관광하고 뭐 어촌 방문하고 그런 숫자를 제외한 이제 새로운 또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해양 관광 또 이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 관광 그리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해양 관광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레저라는 게 그냥 사실 그냥 해수욕장 한번 즐기면 끝나는 거고 내지는 그냥 한번 쑥 지나가서 또 이제 회 한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먹거리 또 놀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쉴거리를 한몫에 하는 이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지금 조성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본 구상 중에 있고 아마 내년에 이 부분들 저희들 한번 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이제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형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름에 여름 한철 장사였고 여름 한철 즐기는 거였는데 그것을 떠나서 각 이제 해수욕장과 인근에 이제 해수욕장 인근에 이제 배후 시설과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해수욕장으로 한번 탈바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레저형도 있을 수도 있고 힐링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이제 문화 체험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자연 생태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테마형 해수욕장을 한번 탈바꿈 시켜보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 복합타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 낚시 또는 이제 민물 낚시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낚시객 한 사람만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낚시도 즐기고 낚시 체험도 하고 옆에서는 또 교육도 하고 또 관광하고 또 휴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합타운을 한번 지금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 3개에서 10원 사업을 일단 구상을 해서 해보고 이제 그걸 또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 관광은 뭐
지금 사실 요트 레저 인구들이 이 요트 보트 인구들이 상당히 급속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요트 보트 뭐 대여업이라든가 정비업이라든가 또 수리하는 그런 센터들을 이제 집적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 센터화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하고 통영에 지금 비즈니스 센터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뭐 크루즈 부분은 지금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실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금년도 지금 뭐 아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도 한번 한 160항차, 한 26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지금 아마 국내에 이제 입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국제 크루즈뿐만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섬관광과 연계해서 좀 연안 크루즈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해양관광은 사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 국민들이 즐기고 또 기업과 함께 성장하다 보면 또 지역과 함께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우리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어촌 어항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어촌 어항 재생산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촌 관광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또 이제 지역 특화에 또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이제 해양 문화 교육 같은 것과 이제 접목해서 사실 지역과 함께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인구가 또 이제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헬스라든지 웰니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 치유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해양 치유라는 게 사실은 뭐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의 자원, 해풍이라든가 갯벌, 소금, 또 해조류 등을 또 활용해서 뭐 체질 개선하든지 항노화 또 이제 면역 향상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일단은 해양치유센터를 만들자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전라남도 완도 그리고 태안 또 이 인근에 있는 울진, 고성 이렇게 해서 4개소의 해양치유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되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양 치유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항노화라든지 헬스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를 지금 이제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 치유 전문 인력 또 양성하기 위한 이제 양성 기관을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또 포항시에서 원체 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권역별 이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제 순차적으로 조성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로림만 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요 우리 인근의 호미반도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금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 해양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이제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해양보호구역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보호보전만, 이 보호보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보호보전하면서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또 관광 자원화, 말하자면 이제 생태 관광의 이제 그런 모델로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여기에 제가 쪽에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결국 이제 온실가스는 결국 탄소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친환경 해양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에너지 부분이 뭐 화석 연료를 통한 것은 원체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해양 에너지들을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구에서 상당히 상용화돼 있지만 이제 조류라든지 파력이라든지
또 이제 수소 부분들은 상용화가 안 돼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이 부분은 좀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이고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또 많은 어민들께서 여러 또 우려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해상 풍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무분별한 입지 선정에 따라서 어민들이 이제 조건하고 이제 충돌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 입지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에 있어서 환경성 검토 강화 그리고 어민과의 상생을 주요 골자라는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산자비 법안 소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또 어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또 차근차근 해상 풍력을 하게 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뭐 조류 발전이라는 것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해수의 유속을 이용하는 발전 기법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조류 발전에 뭐 세계적인 입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진도 앞에 울돌목이라고 이제 명랑해전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1메가와트급 조류 발전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파력은 이제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이제 파도의 힘이라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파력은 이제 저희들이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에 이제 방파제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와 연계해서 이제 파력 발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수소 부분은 앞으로 이제 청정 에너지, 이제 탄소 발생이 제로가 되는 이제 청정 에너지로 되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완전한 상용화는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해양에서 바다에서 좀 이제 이 해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 이제 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한번 생산 기술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청정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해양 바이오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육상에서 생명 자원들은 거의 이제 개발이 됐고, 육상에서 생명 자원이 더 이상 탐색하기에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다에 있는 해양의 생명 자원들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해양 생명 자원 중에서 1%를 알고 있을지 5%를 알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많은 해양의 생명 자원들이 있고, 그 해양의 생명 자원들은 뭐 염분에 적응하고 또 고압에 적응하고 또 극저온에 적응해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쩌면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도 있고, 또 인류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한 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육상 생명 자원에 비해서는 개발이 더딘 편입니다. 근데 개발이 더딘 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명 자원들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한 9,400여 종 지금 해양 생명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리라고 있습니다. 서천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망 소재를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소재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바이오뱅크로 만들어서 바이오뱅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중부권, 서남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4개의 특성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CT 빅데이터 기술 이용 복합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지금 이제 6개 거점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스마트 양식은 좀 생소하시더라도 스마트팜 이야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스마트 양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실 이제 우리 양식 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ICT를 통해서 수집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먹이 공급이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하는 최적의 사육 경영 기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항에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포항은 이제 한국형 순환 여과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해서 이제 친환경과 기자재 국산화를 같이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뭐 양식 시장이 원체 지금 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양식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 시장이 한 15%밖 전 세계 시장이 양식 시장 한 30%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양식이 지금은 뭐 잡는 어업을 넘어서서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식 시장에 지금 한 15% 가량이 지금 스마트 양식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전기차가 대세고 또 뭐 자율운항 선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선박도 이제 친환경 그리고 또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가 서서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국제회사기구는 2050년까지 지금의 이제 탄소 배출량 해운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기술은 사실 뭐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조선 기술이라는 게 사실 엔진이나 주요 뭐 소재 부품들보다도 사실은 주로 이제 조립 기술 위주라서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친환경 선박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품 소재 부분도 좀 제대로 해서 좀 세계를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제 사실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선박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리고 설계를 패키지로 해서 좀 국제 표준 모델로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실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 최초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이제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 이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체 연료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은 사실은 이제 뭐 육상의 도로와 또 이제 바다의 항로가 상당히 또 이질적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은 뭐 상당히 그 속도는 좀 느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북유럽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율운항 선박에 있어서는 이제 2025년까지는 이제 IMO 레벨 3 수준 네, 지금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IMO 레벨 3라는 게 이제 레벨 1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이제 의사결정이 이제 자율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일반적인 이제 인력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레벨 1이고요. 레벨 2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또 이제 배에는 또 안전 요원이 탑승하는 부분이 이제 레벨 2라고 하고 레벨 3는 이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또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이제 원격 제어만으로 움직이는 게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25년까지는 그 레벨 3 수준까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레벨 4가 이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인데 그 부분은 2030년까지 기술 개발을 해서 한번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좀 우리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저희들 정책 소개였고 뭐 현안들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이제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우리 BI에서 이제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 2030 세계 엑스포 지금 개최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지라는 것이 이 바다 예전의 바다를 지금 부두로 메운 거기서 이제 개최가 되고 저도 뭐 그것 때문에 태평양 도서국가들 이제 몇 번 출장을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산 세계 박람회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뭐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배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이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삶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바다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또 바다와 공존하고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또 인류의 더 나은 발전을 또 도모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 저희 우리나라는 사실 뭐 1950년대 이 가난한 이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지금은 이제 5대의 공여국인 또 그런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아마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우리가 또 바다를 통해서 또 해양수산 협력을 확대하면서 개도국을 후원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잡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현안사항이라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 부분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구상 어디에나 방사능은 존재하고요. 이 서울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데가 어디냐, 방사능 수치가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관악산이더라고요. 화감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지구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그로 인한 방사능, 그 다음에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능이 항상 있어서 지구는 태생부터 사실은 방사능 조금씩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해역에도 사실은 지금 뭐 삼중수소 하는데 국내 해역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저기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톤당 한 172베크렐의 이 삼중수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가 뭐 여기 요 정도가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출을 하면은 크로시오 해를 타고 캐나다를 갔다가 미국을 돌아서 하와이를 돌아서 이렇게 쫙 와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낮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한 빠르면 4, 5년 내지는 이제 4, 5년 후부터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10년 후에 유입되는 양이 이 세제곱미터당 0.001 베크렐. 이게 지금 현재 국내 평균 농도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수준 미만이고 이제 시뮬레이션 수치상으로 모델링상으로 나타나는 수치지만 사실은 측정이 안 되는 수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부는 안전하다. 2011년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지금보다 이제 1000배 이상의 이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그래도 우리 해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참 a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 i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이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를 건조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뭐 해양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다는 사실 도전과 용기 그리고 개방성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도 더 넓은 세계 또 더 새로운 세계를 한번 향해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뭐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쭉 하는 것 같은데도 벌써 1시간의 강의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뭐 해양 인류부터 해서 우리 해양 역사, 해양 뭐 과학, 마지막에 해양 환경 여러 가지 해양 정책까지 있었는데 하나하나의 주제도 다 하루하루의 주제가 될 만큼 깊은 내용인데 저희들 정말 총론처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질의응답 전에요. 잠시 우리 실장님 쉬시는 조금 쉬시라고 오늘 오신 분 약간 소개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해양안전협회에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바다 포항 플로깅에서도 와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저한테 문자 오셨죠? 그 우리 포스코의 재능봉사단 영일만 해양환경 지킴이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와주셨습니다. 다 이런 분들은 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그 실장님,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경상북도의 해양수산국의 해양레저관광과장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그리고 수산정책과장님과 해양항만과장, 이제 우리가 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오늘 장소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원장님 비롯해서 장소가 포스텍인 만큼, 즉 민관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모여서 바다에 관련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관에 바로 들리고요. 그런 것들이 학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셨을 텐데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생각하셔서 손 들어주시고, 아마 이 방이 질의하기 좋습니다. 이게 아마 마이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굳이 마이크 이동 없이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포항에 엊그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뭡니까 바다 MPA라고 하는데 머린 프로텍티드 에어리어, 예, 그게 대회가 우리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16회째거든요. 해양 보호 구역이겠네요. 해양 보호 구역 대회가 우리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게 16회고요. 우리 동해안권에서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동해안 바다에서 포항이 해안선이 가장 길고 바다의 중요성, 바다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해양 그 보호구역이 우리 대회가 우리 포항에서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고, 요 옆방에서 포스텍에서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포항시의 시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에서 용역 사업을 했었고요. 뭐로 된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어로 됐습니다. 청어는 또 우리 역사성도 있고요. 그래서 포항시의 시어, 물고기, 예, 시어가 지정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포항이 그런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물고기 국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어가 있습니까? 국어는 없죠. 국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의 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강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혹시 우리 해양 정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잘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강의 중간 뭐 질문이시나 혹은 코멘트나, 예. 질문하실 때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서 아마 음향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이 좁아서 질의가 다 들릴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선생님. 예, 그 한 가지는 질문이고요. 한 가지는 지적질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지도가 좀 보였는데요. 희망봉의 위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하시게 되면 그건 오류를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질문은 네덜란드 그러면은 국토의 3분의 1이 간척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해양 환경에서 이 간섭지, 갯벌의 어떤 그 생태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런 나라조차도 지금 역간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재 역간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역간척이 계획이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역간척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규모로 아직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간축된 부분들에 또 사실 소유권 또 사용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안 쪽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신안 쪽에 이제 폐염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제 역간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해수 유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해양 생태계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수 유통하면서 역관측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매년 저희들이 한 0.5제곱킬로미터 정도씩 조금씩은 그렇게 이제 계획 잡아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일부 지역, 뭐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역관측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소유권 부분, 기존의 이 소유권 관계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참 제대로 잡아서 이제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희망봉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해 주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직 실장님 강의를 듣고 해양 얘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해서 참 좋은데요. 지금 해양수산 과학기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앞으로 ESG 이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그 R&D 사업 쪽에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또 정책 부분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단에서 확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삭감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망스럽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수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4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최고고, 그리고 EU,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 중국 지금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확대되고 또 이쪽 분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유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삭감이 됐고 지금 많이 지금 축소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전된 것들이 지금 다 예산도 삭감되고 하면 정치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고 발전시키고 지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어가는 그런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 뭐 제대로 대응을 뭐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됐고, 사실 좀 이제 R&D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삭감 규모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타부처보다 저희들이 이제 삭감 비율이 사실 뭐 변명을 하자면은 타부처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삭감 비율이 분명히 좀 작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양수산 부분 R&D는 뭐 아마 더욱더 이제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재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이 조금 뭐 저도 뭐 사실 이제 해양수산부 이제 금년 한 27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나 우리 부에서는 이런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과도하게 오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비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금년도 이제 삭감이 된 주요 예산들이 주로 이제 비효율 부분들, 그리고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해서 이제 장기간 끌고 온 부분들이 조금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쟁 없이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공모형 R&D가 아니고 그냥 기관 고유 사업으로 사실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논란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국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또 더더욱 또 키우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삭감된 걸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쪽 관련해 남편분께서 그냥 여기 계신 분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그 중요도를 주는 거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따라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 시민의 그냥 눈높이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해양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쓰는 편인가요? 뭐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한다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항상 좀 아쉬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제목도 잡았지만은 저 바다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뭐 우리보다 또 적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좀 저희들 우리 부처뿐만이 아니고 뭐 좀 범정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양의 중요성, 해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좀 인식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포항 시민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해양과 또 해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또 인식을 높여주시고 또 마음을 또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들 그 예산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예, 아마 행간에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예산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손 드셨는데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플로깅 대표 김문희라고 하는데요. 실장님, 저희 포항에는 환영 바다를 지키는 환영 플로깅이 있고 영일대를 잘 지키고 있는 영일대 플로깅이 있고 이렇게 비치코밍하는 봉사단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왜 말씀드리냐면 반려해변을 아까 말씀하셔갖고 제가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요. 뭐 포항시에 가서 받는 것까지는 뭐 어차피 조금의 지원금이 아니고 무슨 뭐 약간의 집게 뭐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어촌계 그 바다에 어촌계의 어촌 그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던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정책을 피우시고 계시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실장님에게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계시는 우리 시청과 도청의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으셨으니까 답변 한번 주시죠. 이제 말씀 주신 게 반려해변 신청을 하는데 왜 어촌계 도장을 받아야 하느냐, 딱 그죠? 예, 서류가 많다. 이제 서류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그거는 조금 챙겨 보겠습니다. 서류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는 저도 몰랐고, 저는 사실 이제 반려해변 사업을 우리가 이제 21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증가세가 상당히 커서 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 주시니까 한번 그 부분 서류가 많은 걸 한번 챙겨 보겠고요. 이제 어촌계 도장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뭐 사실 공무원들의 조금 기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혹시나 이 해변에 또 이제 어촌계와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뭐 담당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부분들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분명히 공무원들이 분명히 기호가 분명히 작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걸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치 코밍은 아시죠? 예, 그 빛, 예, 거기서 이제 붙은 이야기고요. 예, 질문? 예, 우리 늘 단골 학생. 마이크 좀 대줘요. 예, 그 켜서. 예, 이야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앙초등학교 2학년 5반 22번 최상현입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 포항이 물에 잠기나요? 그게 질문인가요? 네. 빙하가 녹으면 포항이 잠기느냐? 네. 예. 좀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뭐 이 북극 빙하가 녹으면은 우리 해수면이 한 7m 올라가고 남극 빙하가 녹으면은 60m 올라가는데 둘 다 녹으면은 한 67m, 70m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포항도 상당 부분 그렇게 되면 잠길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막아줄 겁니다. 일단 스페이스 워크보다 좀 높은 데 살고 있으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생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포스코 재능봉사단인 영일만 환경지킴이 봉사단원이고요. 제가 직장인이고 주부이면서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유네스코 저희가 그 문화유산으로 갯벌이 등재가 된 5개 지역 중에 한 군데이거든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염전 그 밭이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를 하면서 염전밭이 현재 220개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70개 정도만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천일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는 빛과 소금, 정말 소중한 소금의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이 염전이 자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멸화가 되면 과연 우리 한국인처럼 이렇게 소금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식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 이런 우리 미래가 바다이고 한데 우리 곁에 있는 바다인데 이런 미래에 정말 이 소금이라는 이 염전 산업이 과연 무사해질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지금 현재 우리 소금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해양 정책 사업에서 들어가는 범주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한국인들이 우리 천일염을 잘 보존을 해서 저희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부로 저희가 시베리아 핑크솔트라든지 프랑스의 천일염인 그런 겔랑드 소금을 비싸게 돈을 주고 수입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주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답변 준비되셨으면 혹시 예.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이 뭐 사실 이제 소금 산업 부분은 저의 해양정책실의 소관은 아니고 수산정책실의 소관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제 그쪽에 염전 부분이 처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서 사실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태양광 부지로 이제 넘어간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도 났고 또 저희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 또 태양광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폐염전으로 그냥 방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간척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폐염전을 저희들이 사서 다시 이제 갯벌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소금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소금 산업 진흥법을 저희들이 2022년도에 아마 제정을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천일염 부분들 뭐 등등 소금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정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산실에 전달해서 좀 그 부분들 더더욱 열심히 하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예,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답이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오늘 또 세종으로 올라가셔야 되셔서 KTX 가셔야 되거든요. 예, 두 분인데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오늘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예. 네, 실장님 귀한 시간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박진영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먼저 여쭐 거는요. 21년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이 되고 아직까지 두각적인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가 어떤 건지 먼저 여쭤보고, 부연적으로는 현재 저도 강연이나 특강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해양수산의 언어에 대한 이해학습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학생이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저런 깊이에 있는 학문의 이렇게 질문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질문을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저는 조금 오늘 실장님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기에 정책의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초등 유치원생들에게 전인 교육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의 학습을 저희들이 앞으로 삶을 가꿔가는 노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세계 해양에 대한 강국이 될 여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헤아려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수부에서 가져가야 될 ESG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뭐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 용어들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뭐 오늘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매년 그런 부분들 용어들 좀 바꾸자, 뭐 바꿔서 좀 순화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좀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제 기존에 쓰던 부분들은 또 기존에 쓰던 부분들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뭐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조금 저희들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교육문화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저희들 조금 그 부분도 뭐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만 아마 해양교육문화법 부분이 아마 저도 이제 해양정책과장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제 해양교육센터가 사실 그동안 이제 해양교육센터를 지금은 금년은 조금 시범사업 비슷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해양교육센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정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이제 반영돼서 아마 그렇게 이제 지정된 해양교육센터 중심으로 해서 좀 교육 사업들이 더욱더 이제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해양교육문화진흥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울진 같으면 이제 해양과학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부산에 이제 해양박물관이 있고, 이제 전국 각지에 사실 해양과학관, 여기 포항에도 이제 등대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양교육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도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 좀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해양 체계적으로 이제 해양 교육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비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대답에 한 60% 이상이 노력하신다는 대답에서 오늘 질문이 굉장히 오늘 날카로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모시면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예, 오늘 그 강의 중에 우리 포항시 부시장님 또 자리하고 계시고요. 우리 오늘 포항에서 이렇게 해양과학, 해양교육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시는 이따가 코멘트 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아까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저는 그 시민의 입장으로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다가 이제 생각이 좀 났고요. 그 예전에 우리 간척 사업 많이 했었는데 그 뭐 조금 전에 그 문제됐던 새만금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갯벌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역간척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땅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바다를 메워서 우리 공항을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그렇고 지금 뭐 부산의 가덕도도 그렇고 지금 울릉도에도 지금 그런 바다를 메워서 공항, 그다음에 또 우리 포항에도 그 포스코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수소하는 친환경 제철소 건설을 위해서 또 바다를 일부 매립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제 속하는 공항은 물론 뭐 국토교통부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쪽 관할하시는 해양수산부 이쪽에서는 뭐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찬성을 하시는 건지 반대를 하시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죄송해지는. 당연히 뭐 이제 공항 건설 부분이 뭐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저희 환경영향평가는 또 이제 총괄적으로는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해역 이용과 관련된 협의 부분 내지는 이제 영향평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영향평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요. 뭐 당연히 저희는 또 저희들이 할 바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사실은 이게 불가피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게 진짜 불가피한 것이냐,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잡은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고요. 불가피하지 않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건별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뭐 국토는 사실 뭐 그렇게 좁지만은 않은데 이제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바다로 많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다가 그 바다가 환경 생태학적으로 메우는 것보다도 그 편익이 크다면은 당연히 그 바다는 보존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질문은 이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많으시겠지만 그건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 오셨는데 예,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튼 포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항은 바다다. 그 바다의 생태성, 과학성, 인문성 이걸 잘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함께 우리 송명달 실장이 잘 그동안 저하고도 친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한동해 지역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잘 포항을 여러모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떻게 오늘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다 가졌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다 좋았고요. 특히나 영주가 고향이신, 즉 바다를 접하지 않은 데가 고향이신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에 가장 총괄하는 데 오르셨는 첫 계기가 우리 포항 바다를 보고 그러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고요. 앞서 그 우리 이수신 그리고 장보고 이러한 해양 강국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런 걸 도약할 때 2030 포항 엑스포, 부산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까지 되어서 우리가 포항이 정말 해양 강국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저 그냥 사회적 입장에서는 가장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들으셨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아니 저는 뭐 사실 질의응답을 이렇게 뭐 제가 제대로 답변 못하는 질의를 이렇게 하실 줄은 전혀 몰랐고요. 우리 그래도 포항 시민분들께서 그래도 굳건히 또 우리 환동의 동해를 또 지켜주셔서 또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분명히 해양수산부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또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진짜 바다가 미래가 되도록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고 또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